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로 맑은 시냇물이 쉼없이 흐르고 그 물소리를 따라 길게 뻗은 고갯길 위를 한 젊은 선비가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수연이라 하였는데 단정한 선비의 옷차림을 하고 등에는 커다란 괴나리 보찜을 맨 채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지요.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와 그의 소매자락을 흔들었지만 선비의 마음속에는 오직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기대와 가문의 영광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가득 차 있어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산허리를 휘감아 도는 오솔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깊어가는 가을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 고개만 넘으면 한양에 닿을 수 있다는 지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며 마른 침을 삼켰으나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는 해는 그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속의 어둠은 마을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기에 서둘러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아야만 했고 그는 혹시라도 길 위에서 밤을 지새우게 될까봐 주변을 연신 두리번거리며 안전한 거처를 찾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길을 재촉하던 중 저 멀리서 아른거리는 작은 불빛 하나가 수연의 시야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짙은 숲의 어둠 속에서 마치 길 잃은 나그네를 부르는 등불처럼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을 빨리하여 그 빛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향했고 이윽고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초가집 한 채가 산기슭에 오롯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오가는 길손들이 잠시 쉬어가며 목을 축이던 작은 주막이었으며 담장 너머로 피어오르는 저녁 짖는 연기가 수연의 코끝을 자극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주막 마당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기척을 냈고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소리 높여 물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문이 열리며 단아한 차림의 여인이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녀가 바로 이 주막을 홀로 지키고 있는 주모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맑은 눈망울로 수연을 잠시 살피더니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고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을 선비의 지친 기색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서둘러 방을 준비해 주겠노라 말하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막의 마당 한 구석에는 커다란 장독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위로는 하얀 서리가 살짝 내려앉아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수연을 위해 아랫목이 따뜻하게 데워진 작은 방을 내주었는데 방 안에서는 은은한 지풀 향기와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어 수연의 긴장을 단번에 풀어주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짐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이런 깊은 산중에 이토록 깨끗한 주막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감탄하며 말했고 연화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먼저 건넸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돌아가 솥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나무 타는 냄새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온 주막 안에 가득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매우 섬세하고 부지런하여 금세 밥 짓는 소리와 함께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장작 타는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감미로웠고 수연은 잠시 눈을 감고 고향집에서 자신을 기다릴 노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반드시 이번 과거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주위는 완전히 캄캄해졌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끔 멀리서 들려올 때마다 주막의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나며 고요한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정성스럽게 차린 소반을 들고 수연의 방으로 들어왔는데
상위에는 산에서 갓 따온 나물들과 따뜻한 쌀밥, 그리고 큼지막한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연에게 식사를 권하며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십시오. 산중이라 대접할 것이 변변치 않아 송구할 따름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고, 수연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연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연하는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으며, 식사가 끝나자 다시 들어와 숭늉을 건네며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그녀에게 이 깊은 산골에서 여인 혼자 주막을 운영하는 것이 무섭거나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연하는 먼 산을 바라보듯 잠시 침묵하더니 그저 인연 닿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제 도리라 생각하며 살고 있으니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세상을 달관한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어 수연은 그녀가 예사롭지 않은 여인임을 직감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수연은 내일 일찍 길을 나서기 위해 잠자리를 준비하려 했으나 웬일인지 가슴 한구석에 이름 모를 불안감이 살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모 연화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말 못할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고, 또한 이 외딴 주막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이 오히려 낯설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과거를 앞두고 예민해진 탓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이내 이불을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넘어야 할 고갯길과 한양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주막의 마당에는 가을 달빛이 가득 내려앉아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맑고 고운 소리를 내며 밤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연화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수연의 방 앞에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추더니, 선비님, 오늘 밤은 깊이 주무시되 혹시라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십시오.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그 말에 의아함을 느꼈으나 주모의 배려 섞인 충고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대답한 뒤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연의 꿈속에서는 수많은 책장들이 바람에 날리고 그는 그 사이를 헤매며 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학문에 대한 열망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꿈결에도 그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동네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떠나온 자신의 처지를 다시금 상기하며 자다가도 몇 번이나 뒤척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직한 발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그의 잠결을 파고들었고, 수연은 주모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몸을 바짝 긴장시킨 채 숨을 죽였습니다. 사실 이 주막이 위치한 고개는 옛날부터 도적들이 자주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으나, 연화가 주막을 연 뒤로는 한동안 잠잠해졌다는 소문이 돌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길손들이 행방불명된다는 흉흉한 소문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번지기 시작했고, 수연도 마을 입구에서 그 주막 근처는 조심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경고를 언뜻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수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혹시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조용히 방 한구석에 놓인 자신의 짐을 확인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주막 마당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고, 수연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싶은 유혹을 간신히 참아내며 주모가 했던 약속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모 연하에 대한 신뢰와 의구심이 교차했는데,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맑았던 눈빛을 떠올리며 수연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기로 했고, 대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위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막 주변의 숲에서는 부엉이가 처량하게 울부짖으며 밤의 무게를 더했고 가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수연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과거 시험을 위해 익혔던 수많은 문장들을 되새기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현실의 공포는 추상적인 학문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그의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여기서 잘못된다면 고향의 부모님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한동안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주막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지만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오직 새벽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주막 너머 산등성이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달빛조차 희미해졌고 어둠은 더욱 짙어져 사방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이때 다시 한번 주방 쪽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쟁그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앉았고 손에는 보루를 대신할 수 있는 튼튼한 나무 지팡이를 꽉 쥐었으며 언제라도 밖으로 뛰쳐나갈 준비를 마친 채 문 밖에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 밖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선비님, 아직 깨어 계십니까? 라는 주모 연화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문가로 다가가 무슨 일이십니까? 주모라고 속삭였고 연화는 문 너머에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곧 누군가 올 터이니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긴박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말을 믿기로 하고 그녀가 건네준 짧은 지시 사항들을 머릿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주모는 수연에게 벽장에 숨어 절대 나오지 말라고 당부한 뒤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수연은 그녀가 시킨 대로 짐을 챙겨 좁은 벽장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벽장 안은 먼지 냄새가 났지만 수연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살폈고 잠시 후 정말로 주막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거친 말투로 주모를 협박하며 오늘 온 선비놈은 어디 있느냐.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아라라고 소리쳤고 수연은 그들이 정말로 자신을 노리는 도적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도적들 앞에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이곳에 손님은 없으니 당장 나가십시오. 관가에 알리기 전에 물러나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라고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도적들은 코웃음을 치며 주막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수연이 있던 방까지 들어와 이불을 들춰보고 가구들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수연은 벽장 틈으로 보이는 그들의 험상궂은 얼굴과 번뜩이는 칼날을 보며 공포에 질렸으나 주모의 용기 있는 행동을 떠올리며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고 다행히 도적들은 벽장까지는 자세히 살피지 않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적들이 마당으로 나가자 연화는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주막 뒷길로 도망치는 시획을 하며 유인했고 도적들은 그녀를 잡기 위해 숲속으로 우르르 몰려가 버렸습니다. 수연은 그 틈을 타 벽장에서 나와 주모를 도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도망쳐야 할지 갈등했으나 혼자 남겨진 여인을 두고 갈 수 없다는 정의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주막 구석에 있던 몽둥이를 찾아 들고 주모가 유인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뗐으나 산속의 어둠은 너무나 깊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잠시 후 숲속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덩굴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는 오직 연하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어둠을 뚫고 나아갔고, 마침내 탁 트인 언덕 위에서 도적들에게 둘러싸인 연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연하는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차가운 눈빛으로 도적들을 쏘아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주변에는 기묘한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도적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멈춰 섰으며, 연화는 자신을 찾아온 수연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왜 도망치지 않고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도적들은 갑자기 나타난 선비의 모습에 당황하며 그를 공격하려 달려들었지만, 연화가 손을 한번 휘두르자 강한 바람이 일어 도적들을 뒤로 밀쳐내버렸습니다. 수연은 그녀가 평범한 주모가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지만, 무서움보다는 그녀가 자신을 지켜주려 했다는 사실에 더 깊은 감동을 느꼈고, 자신도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윽고 도적들은 알 수 없는 힘에 눌려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산속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으며 연화를 감싸고 있던 안개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고, 수연은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으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 대신 선비님의 고든 마음이 저를 살렸습니다라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이 험한 밤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의지처였음을 깨달으며 천천히 주막을 향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주막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싹터 있었고, 수연은 연화의 정체를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여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화는 다시 불을 지펴 차를 끓여왔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남은 밤을 보내며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이번 과거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다짐했고, 연화는 그런 수연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가 가진 선한 의지가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주막은 다시 평화로운 아침의 빛으로 가득 찼으며, 수연은 떠날 채비를 마친 뒤 연화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연화는 수연의 손에 따뜻한 주먹밥 몇 덩이를 쥐어주며 한양에 가시거든 이 밤의 일은 꿈이라 생각하시고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십시오 라고 당부했고, 수연은 그녀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언젠가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져 가는 수연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말없이 손을 흔들어 주었고, 길 위에는 가을의 맑은 향기만이 가득 남아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인 큰 마을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이미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으며, 수연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오가는 길손들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있었고, 수연은 그곳에서 잠시 다리를 쉬며 지난밤 산속 주막에서 겪었던 기이하고도 따뜻했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조용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산속의 고요함과는 사뭇 달랐는데,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들이 가득하여 수연의 마음을 왠지 모르게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목을 축이기 위해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젯밤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찻집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내들이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수연이 들어서자 일제히 말을 멈추고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수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부탁했고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단어들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명월고개라는 지명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고개 주막에 사는 여우 같은 계집이 길손들을 홀려 재물을 뺏는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네라는 한 사내의 말에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것이 분명 연하를 가리키는 말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뜬소문을 마치 진실인 양 떠벌리며 연화의 선의를 왜곡하고 있었고 수연은 그들의 무책임한 말잔치에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찻집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이는 이 마을의 관원 중 한 명인 박가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험상미는 인상에 거드름을 피우며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박가는 탁자를 콱 내리치며 이번에 명월고개에서 사라진 선비가 한둘이 아니라는데 조만간 군사들을 몰고 가 그 주막을 깡그리 부수어 버려야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연하를 마녀나 요괴로 몰아갔고 수연은 그들이 말하는 대상이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에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박가는 수연의 행색이 말끔한 것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와 이복의 젊은이. 자네도 그 고개를 넘어왔나 본데 혹시 수상한 점은 없었나라고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저는 그저 평범한 주막에서 하룻밤 편히 쉬었을 뿐이며 주모님은 아주 인자한 분이셨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박가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박가는 수연의 보찜을 가리키며 그렇게 험한 곳을 무사히 통과했다니 혹시 자네가 그 유물과 한패가 되어 길손들을 유인하는 첩자가 아니냐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수연을 압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박가의 말에 동조하여 수연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수연은 졸지에 범죄자의 공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연화의 신비로운 힘이 탄로날 것이고 거짓을 말하자니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수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버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찻집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으며 수연과 박가 사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은 예전에 관가에서 서리로 일하다 은퇴한 최영감으로 마을에서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에 박가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영감은 수연의 맑은 눈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이 젊은이의 눈에는 거짓이 없네. 사람을 겉모습과 소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관직에 있는 자가 할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라고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박가는 노인의 말에 기가 죽어 툴툴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고 수연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자신을 도와준 노인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황이 잠시 진정되자 최영감은 수연을 데리고 찻집 밖으로 나왔으며 마을 외곽의 한적한 정자로 그를 안내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청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네가 만난 그 주모는 사실 오래전 이 마을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이의 딸이라네라고 운을 떼며 주막에 얽힌 슬픈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주막 자리는 연화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땅이었으나 탐욕스러운 관리들에 의해 가문이 몰락하고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으며 연화만이 홀로 남아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 담겨있던 슬픔의 근원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최영감은 수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지금 박가가 저토록 기세등등하게 구는 것은 그 주막 땅을 빼앗아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일세라고 경고 섞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수연에게 오늘 밤 마을에서 묵을 때 절대 신분을 드러내지 말고
박가와 그 일당들의 움직임을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하며 그들의 탐욕이 조만간 큰 사단을 일으킬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수연은 노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이 이번 과거에서 꼭 급제하여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절을 올린 뒤 마을의 작은 민가에 방을 얻어 몸을 숨기기로 결정하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가에 짐을 풀고 자리에 누웠으나 수연의 귀에는 여전히 찻집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박가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쟁쟁하게 맴돌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어젯밤 산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고 수연은 연화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지 걱정하며 혼자 남겨진 그녀의 안위를 빌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끔씩 관원들이 순찰을 도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수연은 혹시라도 박가가 군사를 이끌고 산으로 향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학문에만 매진하던 선비였기에 이처럼 거친 세상의 암투에 휘말린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장터에는 더욱 흉흉한 소문이 번졌는데 산속 주막 근처에서 도적들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주모의 짓이라는 괴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난밤 연화가 수연을 구하기 위해 물리쳤던 도적들이었으나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열을 올리며 연화를 살인마로 몰아갔습니다. 박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이런 요물을 그대로 두면 우리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외치며 당장 토벌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연은 군중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의 잔인함과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고 이대로 있다가는 연화가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수연은 박가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어제 만났던 최영감을 다시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영감은 수연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마당을 쓸고 있었으며 수연을 방 안으로 들여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며 그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수연은 주모님은 절대 사람을 해칠 분이 아니며 오히려 저를 구해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든 풀어드려야 합니다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최영감은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박가가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을 가렸으니 말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야라고 탄식하며 고개를 저어 수연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후 방 안구석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수연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예전에 연화의 아버지가 관가에 제출하려다 빼앗겼던 땅 문서의 복사본과 박가의 비리를 적어둔 기록들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이것이 언젠가 쓰일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숨겨두었네. 자네가 이것을 들고 사또를 찾아가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는가라고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망설임 없이 문서들을 받아들며 제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막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박가와 결탁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수연이 관가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꼴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마을을 떠나 관가로 향하는 길에 수연은 박가의 부하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음을 눈치챘고 길을 우회하여 숲속으로 몸을 숨기며 추적자들을 따돌리려 애썼습니다. 가시넝쿨에 긁혀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아픔도 잊은 채 오직 연화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험한 산길을 달리고 또 달렸으며 품속의 문서들이 땀에 젖지 않도록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할 발걸음이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수연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시험 합격보다 한 사람의 고귀한 삶을 지키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그의 도포자락을 세차게 흔들었지만 수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며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어둠이 다시 마을을 덮기 시작하자 박가는 횃불을 든 장정 수십 명을 모아 명월 고개를 향해 출발하려는 채비를 마치고 마당에서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일부는 무기를 들고 박가의 뒤를 따르며 자신들이 정의를 구현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나 지금 당장 그들을 막아설 힘이 없음을 한탄하며 관가에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횃불들은 마치 거대한 불뱀처럼 구불구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고요했던 산속은 이제 곧 닥쳐올 폭풍 후 전의 적막함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관가에 도착한 수연은 문지기들의 제지를 뚫고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대와 매질 뿐이었고 그는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처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고 박가가 사또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진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최영감에게 받은 서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마침 마당을 지나던 사또의 비장이 수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문서들을 가져가 살펴보더니 안색이 변하며 수연을 사또의 집무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집무실 안은 향냄새가 자욱했고 근엄한 표정의 사또가 앉아 수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수연은 온 힘을 다해 그간의 사정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고 박가가 자신의 뒤에서 그런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책상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는 즉시 관원들을 소집하여 명월 고개로 향해 박가의 폭거를 막으라고 명령을 내렸고 수연에게도 함께 가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며 말 한 피를 내어주었습니다. 수연은 말에 올라타 밤길을 달려 다시 산으로 향했고 말발굽 소리는 고요한 밤의 공기를 가르며 연화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닿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처럼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위로 박가 일당이 든 횃불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수연은 말의 옆구리를 세게 차며 속력을 높였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화의 무사함만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만이 가득했습니다. 박가 일당이 주막 앞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다가오는 무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박가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요물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오늘이야말로 내 놈의 정체를 밝히고 그간의 죗값을 물을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장정들에게 주막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장정들이 주저하며 횃불을 던지려던 찰나 연화의 주변에서 다시 한번 기묘한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횃불의 불꽃들이 거세게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연화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탐욕의 눈이 멀어 무고한 이를 해치려 하니 하늘이 노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경고했으나 박가는 오히려 요술을 부린다며 더욱 광분하여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쳤고 수연이 가장 앞에서 멈추시오. 사또님의 명이오. 라고 외치며 주막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가는 사또의 관군들이 나타나자 당황하여 칼을 떨어뜨릴 뻔했고 수연은 사또의 명령서를 높이 들어 보이며 박가의 죄상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박가는 개인의 욕심을 위해 주막당을 빼앗으려 했으며 무고한 여인을
요물로 몰아 죽이려 한 대죄를 지었다는 수연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가의 부하들도 하나둘 무기를 버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가는 끝까지 발뺌하며 저항하려 했으나 관군들에 의해 즉각 포박되었고 그가 그동안 숨겨왔던 온갖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수연은 연화에게 다가가 괜찮으냐고 물었으며 연화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수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걱정 마십시오.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누구도 주모님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고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부끄러워하며 연화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주막을 태우려던 횃불들은 이제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되어 주막 마당을 평화롭게 비추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은 다시 예전의 고요를 되찾았으며 관군들이 박가를 압송해 떠난 뒤 수연과 연화는 마당에 앉아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긴 밤의 끝을 함께했습니다. 연화는 수연에게 자신의 앞길이 구만리 같은 선비님께서 어찌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학문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는 것인데 어찌 눈앞의 의로움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아름답게 이어졌고 산속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타오르며 서로의 존재를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다시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고 마을 사람들은 주막으로 찾아와 수연의 앞날을 축복하며 정성껏 마련한 노잣돈과 음식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최 영감도 지팡이를 짚고 올라와 수연의 손을 잡으며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 이 나라의 미래가 밝네. 부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게라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고갯길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연화는 주막 입구에 서서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수연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으며 그가 걷는 길 위에는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내리쬐어 그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완전히 넘어가기 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니 산기선의 주막은 평온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치 평화의 상징처럼 하늘로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이는 장차 그가 치를 과거 시험보다 더 큰 인생의 양분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한양을 향해 나아갔고 그의 등 뒤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김은 마치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노래처럼 감미롭게 들려와 그의 지친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윽고 수연의 모습이 숲 너머로 사라지자 주막 주변은 다시 고요한 가을의 정취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수연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슬픔 대신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오해도 풀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산천은 변함없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으며 바람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씻어가듯 시원하게 불어와 주막 처막 끝의 풍경을 기분 좋게 울리며 행복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수연은 한양으로 떠나려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막에 머물며 흐트러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박가 일당은 끌려갔으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구심과 두려움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산골의 가을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져 살칸을 파고들었고 수연은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밤마다 등불을 켜둔 채 책을 읽으며 주막 주변의 작은 기척에도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주막의 처마 밑에 매달린 곶감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찰하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적막한 밤이면 수연은 연화의 정체와 그녀가 지난밤 보여주었던 그 신비로운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깨진 기와를 정리하던 수연은 연화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막 뒷방 천장에서 내려온 낡은 끈 하나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끌려 먼지가 자욱한 다락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상자의 귀퉁이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검게 변해 있었으며 자물쇠조차 녹슬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비단 보자기에 소중히 쌓인 옥 비녀 하나와 누렇게 빛바랜 서찰 한 뭉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가보라고 하기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서찰의 첫 장을 넘기던 수연은 그곳에 적힌 정갈한 글씨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과거 조정의 높은 관직에 있던 이가 쓴 것으로 보였으며 내용은 연화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전말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서찰에 따르면 연화의 아버지는 당시 권력을 휘두르던 좌상 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영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유배길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연화는 가문의 마지막 혈육으로서 신분을 숨긴 채 이곳에 은신해온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주모 연화가 왜 그토록 차가운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외딴 주막을 홀로 지켜야만 했는지 그 슬픈 사연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찰의 끝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는데 연화의 가문이 대대로 수호해온 비밀스러운 보물이 이 주막 어딘가에 숨겨져 있으며 그것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증표라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가와 도적들이 이곳을 노렸던 진짜 이유도 단순히 주막의 땅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증표를 찾아내어 권세가들에게 바치고 일확천금을 누리려 했던 것임을 수연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우연히 머물게 된 이 장소가 역사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으며 연화가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을 고통과 고독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다락방 아래에서 연화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수연은 서둘러 서찰을 품속에 숨긴 채 내려왔으나 연화는 이미 수연의 달라진 눈빛을 보고 그가 무언가를 발견했음을 직감한 듯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선비님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신 모양입니다. 이 비밀은 아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독과 같은 것인데 어찌하여 그 상자를 여셨습니까? 라고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며 주모님의 억울함을 알게 된 이상 저는 결코 이곳을 그냥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고 진실된 어조로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수연을 응시하다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기로 한 듯 주막의 가장 깊숙한 곳인 우물가로 수연을 안내하여 그곳에 숨겨진 가문의 마지막 비밀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이 고구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험한 기운을 다루는 집안이었으며 그녀가 보여준 안개와 바람의 힘은 혈통을 통해 이어져 온 신성한 수호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오직 무고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는 데만 쓰여야 하며 만약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어둠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엄중하게 경고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주막 밖의 숲에서는 다시금 기분 나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수연은 그것이 일반적인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신호를 주고받는 소리임을 알아차리고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가가 잡혀간 뒤에도 그를 배후에서 조종하던 더 큰 세력의 수하들이 주막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며 그들은 연화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대로 있다가는 마을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모와 함께 마을의 덕망 있는 어르신들을 모아 진실을 밝히고 정면으로 승부해야겠다고 판단하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연은 마을의 이장과 최영감을 조용히 주막으로 불러들여 자신이 다락방에서 발견한 서찰과 연화의 가문에 얽힌 비극을 모두 털어놓으며 그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장과 최영감은 연화의 정체를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수연이 보여준 진정성과 서찰에 적힌 명백한 증거들 앞에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노라 약속했습니다. 특히 최영감은 우리 마을이 오해로 인해 귀한 분을 핍박했으니 이제라도 그 빚을 갚아야 하네라고 말하며 마을 장정들을 규합하여 주막을 보호하고 관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내부에도 박가와 내통하던 밀고자자가 숨어 있었기에 수연의 계획은 순탄치 않았고 정체 모를 괴한들이 밤마다 주막 담벼락에 붉은 칠을 하거나 짐승의 사체를 던져놓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수연을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요물이 마을을 저주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수연과 연화가 머무는 주막을 멀리하며 서로를 의심하는 차가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아 주막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변해갔습니다. 수연은 이러한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매일 아침 마을 광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호소하며 한 사람의 억울함이 풀려야 마을 전체에 복이 올 것이라고 설득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은 주막 앞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시선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검은 도포를 깊게 눌러쓴 낯선 사내가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관가에서도 보기 힘든 귀한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수연에게 다가와 지나친 참견은 화를 부르는 법이니 지금이라도 보찜을 싸서 한양으로 떠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경고하며 수연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연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의로움을 버리고 얻은 목숨은 죽은 것과 같으니 그대의 협박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 라고 당당히 맞서며 사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여 선비의 기계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사라졌지만 그날 밤부터 주막 주변에는 더욱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고 연화는 그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 술법을 부려 주막을 봉쇄하려 하는 것임을 알아채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은 이것이 대규모 공격을 앞둔 징조임을 깨닫고 마을 장정들과 함께 주막 주위의 함정을 파고 횃불을 준비하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는데 그의 손에 들린 붓 대신 잡은 몽둥이는 정의를 수호하려는 그의 의지처럼 단단했습니다. 주막의 작은 방에서 수연은 연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당신의 앞을 지킬 것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고 연하는 그 따뜻한 온기의 의지에 힘을 내어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숲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든 평화의 불빛이 아니라 연화의 가문을 멸문시키려 했던 권세가의 사주를 받은 자객들이 들고 있는 죽음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포위하고 주막으로 서서히 접근해 왔으며 그 우두머리는 낮에 수연을 위협했던 검은 도포의 사내였는데 그는
이번 기회에 모든 증거와 함께 연화를 없애버리겠다는 잔인한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막 문턱에 서서 다가오는 적들을 응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이윽고 숲과 마을 곳곳에서 숨어있던 장정들이 함성을 지르며 나타나 자객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전투 속에서 수연은 자객들의 칼날을 피해가며 마을 사람들을 진두지휘했고 연화는 주막 중앙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신비로운 힘을 모아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투명한 장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객들은 예상치 못한 마을 사람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연화의 영험한 기운에 당황하여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고 수연은 그 틈을 타 우두머리 사내에게 다가가 그가 가진 사악한 의도를 꾸짖으며 물러날 것을 종용했습니다. 자객의 우두머리는 비겁하게 수연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뻗었으나 연화가 발휘한 강력한 바람이 칼날을 휘어지게 만들어 수연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분위기는 급격히 마을 사람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진짜 관군의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수연이 미리 보냈던 전령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또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사또는 바가의 배후를 캐던 중 한양의 권세가와 연결된 거대한 음모를 발견하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 것이었으며 관군의 등장에 자객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숲속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연화는 힘을 다해 쓰러질 뻔했으나 수연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여 큰 부상을 면할 수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사또는 주막 마당으로 들어와 수연과 연화의 용기를 치하하며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풀어주겠노라 약속했고 연화의 아버지에게 씌워졌던 영모의 누명도 곧 재조사될 것임을 공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연화가 요물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주던 고귀한 가문의 여인이었음을 깨닫고 그녀 앞에 엎드려 지난날의 무례함을 사죄했으며 연화는 따뜻한 눈물로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어 마을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화해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수연은 사또에게 자신이 발견한 서찰과 옥비녀를 건네주며 이것들이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사또는 그 소중한 물건들을 정중히 받아들고 한양으로 압송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수연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정의의 선비라 부르며 그의 앞날에 큰 행운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었으며 주막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마을의 자랑이자 안식처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연화와 함께 마당에 앉아 무수히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진정한 정의가 승리하는 광경을 목격한 감동을 나누었고 연화는 수연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가문의 명예를 찾아준 것에 대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산속의 밤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만 이제는 그 적막함 속에 평화와 안도감이 깃들어 있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없이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내일이면 수연은 진짜 한양으로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떠나기 전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불신의 잔재를 완전히 씻어내고 연화가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큰 잔치를 열자고 제안했고 연화도 기꺼이 응하여 주막에 창고를 열어 곡식과 나물을 내놓았으며 마을 사람들도 각자 집에서 귀한 음식들을 가져와 주막 마당은 금세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잔치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땅이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진심이라고 설파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기를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면 이 여인과 백년가약을 맺고 이 마을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으나 그녀의 입가에는 거부할 수 없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고 마을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진심 어린 함성을 질러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수연의 이 선언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마을의 안녕과 연화의 안전을 보장하는 강력한 선언이었으며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그들이 연화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수연은 주막 마당을 정리하며 연화에게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니 마음이 무겁지만 더 큰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이별의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연화는 수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제 마음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할 것이며 이곳에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당신의 귀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애틋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고 산속의 바람은 그들의 약속을 증명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마지막 정취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수연은 보찜 속에 연화가 직접 지어준 새 버선을 넣으며 그녀의 정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내일 새벽이면 시작될 긴 여정을 위해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으나 설레는 마음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어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했고 그 길 위에 연화라는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해 하늘에 깊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주막의 처마 끝 풍경은 이제 슬픈 소리가 아닌 희망찬 내일을 노래하는 듯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며 밤을 지켰고 수연은 비로소 평온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 꿈속에서 급제하여 금에 환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수연은 길을 나설 준비를 끝냈고 연화는 주막 문 밖까지 나와 수연의 옷 매무새를 정성스럽게 다듬어주며 그가 가는 길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으로 배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어 수연에게 줄 주먹밥과 집신 등을 건네며 그를 응원했고 수연은 그들의 따뜻한 정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굳은 결의로 한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연화는 수연의 모습이 고개 너머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으며 그녀의 맑은 눈망울에는 슬픔이 아닌 사랑과 믿음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연이 떠난 뒤 주막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고립된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과 평화로운 일상의 고요함이었으며 연화는 부지런히 주막을 가꾸며 수연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며 예전의 슬픈 주모가 아닌 마을의 덕망 있는 여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진정한 귀천은 신분이 아닌 마음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산천은 더욱 붉게 타오르며 시간은 흘러갔지만 수연과 연화의 마음속에 피어난 사랑과 신뢰의 꽃은 시들지 않고 더욱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마을 전체를 아름답 물들여 나갔습니다. 이로써 명월 고개의 주막은 나그네들이 가장 쉬고 싶어하는 따뜻한 명소가 되었고 수연이 한양에서 들려줄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났으며 연화의 신비로운 힘은 이제 마을을 지키는 수호의 기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연은 한양으로 가는 길 위에서 수많은 역경을 만났으나 그때마다 연화의 따뜻한 눈빛과 마을 사람들의 응원을 떠올리며 힘을 내었고 그의 학문은 날로 깊어져가 그가 훗날 나라의 큰 제목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게 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 그들의 인생에도 시련 끝에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며 이야기는 한층 더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긴 채 다음 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내려앉았던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황금빛 햇살이 관아의 높은 담장을 따스하게 비출 무렵 마을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관아 앞마당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농사일로 바빴을 장정들도 오늘은 손에 쥔 낫과 쟁기를 잠시 내려놓은 채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섰으며 아낙네들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혹시라도 벌어질 소동의 대비에 뒤편에서 수군거리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수연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해 눈이 조금 충혈되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고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연화의 가문을 살릴 마지막 비장의 서찰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으며 그의 곁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이장과 최영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또가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에 오르자 마당을 가득 메웠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사방에는 오직 아침바람에 흔들리는 깃발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귀만이 정막을 깨뜨리며 팽팽한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포박된 채 꿇어앉아 있던 박가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 듯 도끼 어린 눈으로 수연을 노려보았으며 이놈아, 내까지 선비놈이 감히 나를 모함하다니 한양의 대감들께서 가만히 계실 줄 아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끝까지 허세를 부려 마을 사람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사또는 박가의 오만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리며 책상을 콱 내리치고는 조용히 하라고 명했고 이어서 수연에게 앞으로 나와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과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을 모두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권했습니다. 수연은 관객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와 품속에서 빛바랜 서찰과 옷 비녀를 꺼내어 높이 들었으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는 맑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연화의 가문에 얽힌 비극적인 사연과 박가가 저지른 추악한 음모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화의 아버지가 사실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 억울하게 역모로 몰린 충신이었음을 밝히고 박가가 그 뒤에서 한양의 권세가와 결탁하여 주막의 비밀스러운 보물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으나 수연이 읽어내려가는 서찰의 내용과 사또의 인장이 찍힌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자 곳곳에서 탄식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연화를 요물이라 욕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나타나 수연을 위협했던 검은 도포의 사내가 관군들에게 붙잡혀 마당 중앙으로 끌려왔는데 그는 한양좌상 대감의 밀명을 받고 연화의 가문을 완전히 멸문시키려던 자객의 우두머리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사내를 가리키며 보십시오. 이 자가 바로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고 밤마다 주막을 습격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라고 외쳤으며 박가와 사내가 주고받은 비밀 밀서들까지 증거로 제시하여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박가는 자신의 정체가 낱낱이 밝혀지자 안색이 창백해지며 바닥에 엎드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고 그 비굴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며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사또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사또는 마침내 판결을 내리기를 박가는 관직을 남용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사사로운 탐욕을 위해 충신의 후손을 해치려 했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다라고 공포하며 박가와 그 일당들을 즉시 변방으로 유배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여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주모 연하의 억울한 신분을 복권시키기 위해 한양 조정에 장계를 올려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가 주막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가에서 보호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마당을 메웠던 사람들은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비로소 진실의 빛이 마을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것을 느끼며 그동안의 응어리를 털어버리고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연하는 사람들 뒤편에서 조용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급히 그녀에게 달려가 따뜻하게 부축하며 이제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위로했고 연하는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연하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우리가 큰 죄를 지었네. 이토록 고운 마음을 몰라보고 모진 소리를 했으니 부디 이 못난 사람들을 용서해 주게라고 사과하며 그녀를 마을의 진정한 이웃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재판이 끝나고 박가 일당이 압송되어 떠나자 관아 앞마당은 다시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으며 사또는 수연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며 한양으로 가는 길에 쓸 말과 호위 무사를 붙여주겠노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정중히 사양하며 저는 그저 한 명의 선비로서 도리를 다했을 뿐이며 남은 길은 제 힘으로 걸어가며 백성들의 삶을 더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사또와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연은 연하와 함께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웅을 받았으며 이제는 주막을 향하는 고갯길이 더 이상 무섭고 험한 길이 아닌 사랑과 우정이 깃든 축복의 길로 느껴져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웠습니다. 주막에 돌아온 두 사람은 마당을 깨끗이 쓸고 난장판이 되었던 가구들을 하나둘 정리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고 연하는 수연을 위해 아껴두었던 고운 찻잎을 꺼내어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 향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자 수연은 지난 며칠간의 소동이 마치 꿈만 같다고 회상하며 정의가 승리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니 학문에 대한 갈증보다 더 큰 배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연하는 그를 바라보며 선비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차가운 오해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수연의 앞날에 큰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어주었고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연하의 명예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각자 집에서 떡과 과일을 들고 주막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고요했던 산속 주막은 순식간에 동네 잔치터처럼 북적거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화로 주변에 모여 앉아 그동안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웠으며 연화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맛있는 나물 반찬과 따뜻한 밥을 대접하며 주막 주모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명월댁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고 그녀의 주막은 마을의 고민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사랑방으로 거듭나며 마을 공동체의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쯤 최영감이 일어나 술잔을 높이 들고 우리 마을에 찾아온 이 귀한 인연이 영원하길 바라며 수연 선비의 과거 급제와 우리 명월댁의 행복을 위해 건배합시다라고 외치자 마을 사람들은 큰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수연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가슴이 벅차올라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자신이 나중에 관리가 된다면 꼭 이 마을처럼 정이 넘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다시금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느덧 둥근 달이 떠올라 주막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모닥불 타는 냄새와 사람들의 훈훈한 정이 어우러져 산골의 가을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주막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을 때 수연은 내일 아침이면 정말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연화의 얼굴에 깃든 평온함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제가 떠나더라도 마을 분들이 곁에 계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시면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들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수연의 손을 지그시 맞잡으며 선비님의 뒷모습을 보며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릴 것이니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당당히 나아가십시오라고 격려하며 그의 앞길을 축복하는 눈빛을 보내주어 수연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수연은 보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연화가 정성스럽게 싸준 음식들과 마을 사람들이 건네준 노잣돈을 보며 인간의 정이란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깨달았고 자신이 배운 글자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내일 넘어야 할 고갯길 너머 한양의 풍경을 그려보았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상태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막 뒷산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도 이제는 무서운 짐승의 울음이 아닌 정겨운 자연의 노래처럼 들려왔고 수연은 안락한 이불 속으로 몸을 들이며 깊고 평온한 잠 속으로 빠져들어 내일의 여정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들리는 개울물 소리는 마치 수연의 성공을 미리 축하해주는 듯한 경쾌한 리듬을 타고 흐르고 있었으며 주막 처마 밑의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여운을 남기며 밤새도록 고요한 산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도 옆방에서 단정한 자세로 앉아 수연이 무사히 한양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며 밤을 보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연이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골 주막의 밤은 갈등과 오해가 모두 씻겨 내려간 뒤 찾아온 진정한 평화 속에서 익어갔으며 두 사람의 인연은 가을밤의 깊이만큼이나 단단하고 아름답게 연그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녘 수연은 닭 울음소리에 맞춰 일찍 몸을 일으켰고 연화는 벌써 일어나 수연이 길을 떠나기 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국밥을 준비해 두었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나누며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연이 보찜을 메고 마당으로 나서자 연화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그가 신은 집신끈이 단단히 묶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마을을 내려다보며 이 마을의 공기와 흙, 그리고 당신의 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뗐고 연화는 그가 고개 정상에 올라 작게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하는 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의 마루에 서서 마지막으로 주막을 내려다보니 연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주막의 굴뚝에서는 아침을 짓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평화로운 마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는데 그 광경은 수연의 가슴 속에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풍경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한양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나갔으며 이제 그의 앞에는 험난한 시험과 치열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가장 소중한 승리를 이곳에서 맛보았기에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가 충만했습니다. 길가의 핀들꽃들도 수연의 발걸음에 맞춰 고개를 까닥이며
인사를 건네는 듯했고 가을 햇살은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따뜻한 동행이 되어주며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수연이 떠난 뒤에도 연화의 주막을 자주 찾아와 일손을 돕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그녀가 외롭지 않게 보살펴 주었으며 연화는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예전보다 훨씬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주막을 운영하며 마을의 복덩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녀는 수연이 남겨준 책을 틈틈이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우치기도 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며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마을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명월 고개 주막을 지날 때면 항상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으며 그곳에 가면 따뜻한 인심과 정을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져나가게 되어 주막은 날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산과들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는 한양에서 온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김수연 선비가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 급제했다는 놀랍고도 경사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전령이 마을 광장에서 이 소식을 외치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집안의 경사인 양춤을 추며 기뻐했고 연화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가를 적시며 수연이 무사히 꿈을 이루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마을은 수연이 금에 환양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을 입구부터 주막까지 가는 길을 정성스럽게 단장하고 꽃을 심으며 그를 맞이할 축제 준비에 온 마을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한양에서도 명월 고개 주막에서 겪었던 일들을 잊지 않고 사또와 함께 연화의 아버지에 대한 복권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지었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탁월한 통찰력과 강직함은 조정 관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겨 장차 나라를 이끌 제목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의 삶보다 자신이 약속했던 산골 마을의 평화가 더 소중했기에 모든 절차가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앞서 명월 고개로 향하는 행차를 서둘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연화의 밝은 미소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만이 가득 차 있었고 이제는 한 명의 선비가 아닌 나라의 관리로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자부심을 느끼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어느덧 낙엽이 지고 초겨울의 찬 기운이 감도는 날 수연을 태운 화려한 행차가 드디어 마을 입구의 모습을 드러내자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와 북을 치며 열렬히 환영했고 수연은 말에서 내려 사람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주막으로 달려갔으며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연화를 발견하고는 벅찬 감동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재회는 한편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어우러져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셨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수연의 모습에 잠시 낯설어했으나 그의 따뜻한 눈빛을 확인하고는 이내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비님 아니 나리님이라고 장난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수연의 급제와 연화 가문의 복권을 축하하는 거대한 잔치로 다시 한번 들썩였으며 수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져온 귀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며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음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한양에서 가져온 고운 비단과 장신구를 건네며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주모가 아니라 나라에서 인정한 귀한 신분입니다. 저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고 마을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멀리 산 정상까지 울려 퍼지며 두 사람의 앞날이 영원히 행복할 것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축복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명월 고개 주막은 낡은 건물을 새로 단장하여 더욱 정갈한 모습으로
나그네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수연과 연화는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며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을 아름다운 전설로 승화시켜 나갔습니다. 수연은 인근 지역의 원님으로 부임하여 백성들을 인자하게 다스렸으며 연화는 그런 그를 내조하며 주막을 운영해 번 돈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교육기관을 세워 마을의 미래를 밝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진심은 언제나 통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가는 길손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나게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주막 처마에 걸린 달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세상을 비추고 있고 방 안에서는 수연과 연화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따뜻한 소리가 들려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깃든 이 주막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속의 바람도 이제는 부드럽게 불어와 주막 마당의 낙엽들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잠든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으며 우리도 이제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 속에서 편안한 안식을 찾으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시간입니다. 어느덧 명월 고개 산자락마다 하얀 서리가 소복하게 내려앉고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들을 흔드는 초겨울이 찾아왔지만 주막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활기차게 피어올랐습니다. 수연은 이제 한양에서 내려온 정식 관리로서의 업무를 잠시 뒤로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겨울 채비를 돕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으며 그의 곁에는 명예를 회복하고 한결 편안해진 표정의 연화가 정성스럽게 끓인 대추차를 들고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수연을 대할 때 어려워하기보다 존경과 친근함을 담아 인사를 건넸고 주막은 단순한 술집을 넘어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진정한 공동체의 사랑방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며 매일 아침 밝은 활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며 도끼질 소리를 산속으로 멀리 울려보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지난날의 온갖 시련과 고통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승전보처럼 들려와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화는 부지런히 메주를 쑤어 처마 밑에 매달았고 구수한 냄새가 온 주막을 감싸며 겨울이 깊어감을 알렸으며 마을 아낙네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배추와 물을 들고 와 주막 마당에서 함께 김장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예전에는 차가운 눈총을 보냈던 이들이 이제는 연화의 손을 맞잡으며 명월댁이 우리 마을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라고 말하는 광경은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수연은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정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주막의 굴뚝에서는 어김없이 하얀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올라 저녁 짓는 냄새를 마을 전체로 퍼뜨렸고 그 냄새를 맡은 아이들은 놀이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며 수연과 연화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 쉬운 이야기로 들려주며 마을의 앞날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에도 정성을 다했으며 연화는 그런 수연을 위해 밤마다 따뜻한 숭늉과 정갈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을의 자랑이자 모범이 되어 근방 심리 밖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고 이제 명월 고개는 길손들이 가장 머물고 싶어하는 안전하고 정이 넘치는 고개로 이름나 나그네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번창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영감과 마을 이장이 정성스럽게 빚은 술 한 병을 들고 주막을 찾아와 수연과 마주 앉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최영감은 잔을 채우며 선비님이 우리 마을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지함 속에 갇혀 귀한 인연을 해칠 뻔했소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고, 수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진실을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위해 산에서 직접 캐온 더덕구이와 기름지게 구운 빈대떡을 내놓았으며 방 안에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의 열기와 함께 사람들의 훈훈한 정이 가득 차올라 깊어가는 겨울밤의 추위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주막에는 수연과 연화 두 사람만이 남아 화로의 불씨를 다독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는데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어젯밤보다 더욱 은은하고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연화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당신과 함께 이 평화를 지킬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이 항상 지금처럼 밝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저를 어둠 속에서 건져주신 당신의 그 깊은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속삭였고, 두 사람의 약속은 밤바람을 타고 산천초목으로 퍼져나가 마치 온 세상이 그들의 사랑과 평화를 축복해주는 듯한 장엄하고도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주막의 마당에는 낙엽들이 바람에 쓸려 굴러가는 소리가 바스락거리며 들려왔고, 멀리 산등성이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평화롭게 지저귀며 밤의 정막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과거를 보러 가던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라 한 마을의 안녕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내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신비로운 힘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요술이 아니라 아픈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마을의 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는 축복의 기운으로 바뀌어 마을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보듬는 신성한 빛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수연은 자신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 느꼈던 그 막막하고 두려웠던 감정들을 떠올려 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자 자신을 성장시킨 소중한 밑거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주막의 벽 한쪽에 명월 청풍明月분 훈이라는 네 글자를 정갈하게 써 내려갔으며, 이는 밝은 달과 맑은 바람처럼 욕심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 두 사람의 굳은 의지를 만천하에 공포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막을 찾는 수많은 길손들은 이 글귀를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직함과 용기가 주는 위대한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는 마을의 전설을 넘어 세상에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절정에 달해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도 주막의 가마솥은 쉼없이 끓어오르며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를 나누어 주었으며, 연화의 넉넉한 인심은 배고픈 이들의 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수연은 관아의 공식적인 일들을 공정하게 처리하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앞장섰고, 그가 다스리는 지역은 도둑이 없고 구걸하는 이가 없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어 임금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예와 부에 연연하지 않고 퇴근 후면 어김없이 주막으로 돌아와 연하와 함께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하는 소소한 행복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소박하고 진실된 삶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연의 머리칼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을 무렵에도 그는 여전히 명월 고개 주막의 마당을 직접 쓸며 마을 사람들과 격에 없이 어울려 살았고, 그의 곁에는 변함없는 아름다움과 인자함을 간직한 연화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며 우리 마을에는 정의로운 선비와 고귀한 주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토록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란다라고 가르쳤으며 이는 마을의 가훈이자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명월 고개의 주막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룩한 성지와도 같은 곳이 되었고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여전히 하늘을 향해 곧게 뻗으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명월 고개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리쬐고 주막 처마 끝의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맑고 고운 소리를 내며 세상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감미로운 자장가가 되어 우리 곁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방 안의 화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고 수연과 연화는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며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산짐승들도 이제는 주막 주변을 평화롭게 지나가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신비롭고도 따뜻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으며 주막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연은 연화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어느덧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깊고 아늑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를 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연화는 그런 수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가 꾸는 꿈이 항상 아름답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나지막하게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으며 방 안의 공기는 더없이 포근하고 안온하게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는 소리 없이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온 세상을 하얗고 정결하게 덮어버렸고 주막은 마치 신선들이 머무는 별천지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깊어가는 겨울밤의 정취 속에 오롯이 잠겨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따뜻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내일의 희망찬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며 여러분의 꿈속에도 명월 고개의 맑은 바람과 따뜻한 달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선비 수연의 올곧은 기계와 주모 연화의 따뜻한 정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남은 밤을 훈훈하게 지켜줄 것이며 이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의 힘을 믿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이제 깊은 어둠이 세상을 잠재우고 만물이 평온을 되찾았으니 여러분도 안심하고 눈을 감고 저 멀리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밤 풍경을 그리며 깊고 단잠에 빠져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막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세상을 지키는 고요한 밤에 명월 고개의 전설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며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수연과 연화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주며 비록 험난한 고갯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완성되었고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여러분의 밤도 이처럼 평온하고 안락한 축복으로 가득 찬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모든 소동이 지나가고 이제는 마을 곳곳에 웃음꽃만 가득하니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